자, 금감원장이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계속 그 얘기하죠. 저축은행 문제가 새마을금고보다 먼저 슬금슬금 드러났어요. 저축은행 문제 이야기하니까 관리 가능한 수준. 새마을금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행안부에서 이야기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 연체율 이야기하니까 관리 가능한 수준. 이번에 가계부채 이야기를 하니까 또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요거는요. 자, 요거는 개풍기사라고 그랬죠. 이복현 금감원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저기 이창용 총재는 시스템 위험까지는 아닌데 우려스럽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구라고 보면은 관리 가능한 수준, 관리 가능한 수준, 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래. 관리 가능한 수준 쳤는데 계속 이 사람 이름만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여기서 이금융권 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과거 저축은행 사태 터질 때 보면은 진짜 연체율이 어마어마했다. 한 1, 20% 수준까지 갔는데 지금은 한 5%, 막 6%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뭘 위기라고 하냐. 그때에 비해서 연체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5, 6%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해준 게 1금융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권에서 했죠. 그리고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다중채무자입니다. 다중채무자가 아니고 1금융권에서 돈 빌리는 사람들은 굳이 만기 유예해줄 필요 없어요. 그만큼 탄탄하신 분들이에요. 갚을 능력이 됐는데 뭐 만기 유예를 해주면 도움이 되는 정도. 이런 분들이고 진짜 위험해가지고 상환 연장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다 2금융권까지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태반이죠. 근데 그들이 유예를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빚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1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1034조 원입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연체율 관리는 할 수 있죠. 터지지 않았다는 지표 나오는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마을금고에서도 무슨 이야기 했어요? 새마을금고 연체율.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어요. 새마을금고 연체율 낮아진다. 그 이유는 기억하시는 분? 이자 면제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요 연체율은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터지는 건 막을 수 있냐? 없어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자 탕감해 주니까. 그죠? 지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일 잘 드러나는 지표가 하나가 DSR이에요. 자, DSR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셔야 될 거. 첫 번째, DSR 지금 수준이 40.3%다. 근데 우리나라 DSR 규제가 40%인데 상단도 아니고 평균이 40.3%라는 것은 가계부채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두 번째, DSR 100% 넘어가는, 즉 소득보다 대출 원리금 갚는 게 더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 총액의 29.3%를 차지한다. 즉 10명 중 3명은 빚 중에서 30%가량은 나가리가 될 수도 있는 빚이다. 이게 지금까지는 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돈으로 갚지 못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그 정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자산으로 회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지만요. DSR 100%가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슨 소리예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다. 말씀하신 대로 70% 넘어가는 경우가 41.4%. 전체 빚의 40% 이상이 고위험 부채다. 그리고 요 부분을 보시더라도요. 저게 전체 DSR은 40%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부채가 위험하다고 그러죠. 부동산 차주의 부채 DSR은 거의 60% 수준이다. 이게 문제는 평균이다. 부동산 차주라고 하기보다 주담대 차주죠. 주담대 플러스 전세대출까지 받은 차주의 DSR은 평균 80%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들어간 거 가계부채. 가계부채의 53%는 상위 20%가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부모는 자산 많지 않은데 나는 돈 잘 벌게 됐어요. 근데 막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마음 급해지니까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전하고 관리 가능하냐? 그러니까 관리 가능한 수준 하면서 한 게 뭐예요? 진짜 관리 가능했으면은 시장 논리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장 논리 여기서 정부에서 어긴 것들만 따져봅시다. 첫 번째, 관치금융이라고 표현 많이 했죠. 이게 시장 논리 어긴 것들을 지금 관치금융이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 대출금리 억제했죠? 예대 금리차 이야기하면서 예대 금리차가 너무 크다. 미국은요 예금금리 1%대고 대출금리 10%대예요. 아까 기사 보셨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차이도 안 나는데 대출금리 억제했어요. 대출금리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예금금리를 올렸죠. 은행에선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대출금리를 억제하고 예금금리도 같이 내려버리면요, 자금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금리 억제를 해서 안 되니까 은행에서 자금 확보해야 되니까 예금금리 올렸죠. 그러니까 예금금리 억제죠. 이 상황에서 은행채 발행도 억제합니다. 그래서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 한 1분기 한 5월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대출금리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23년 5월 이후부터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다. 이때 요 관치금융의 폐해로.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요것도 문제죠. 뭔데 DSR을 우회를 하게 해주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실제 가계부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막 1800조 뭐 수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가 전세보증금이 있죠. 전세보증금은 사적 부채입니다. 가계부채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제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많았었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할 때요, 세금 감면 받으려고 법인 대출 받아가지고 법인으로 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더했을 때 4천조 수준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때가 GDP 대비 100%면은 이때는 GDP 대비 200%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가처분 소득 대비로 하면 어떻게 돼요? 400%에 육박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압도적인 일입니다. 지금 뭐 스위스니 뭐 호주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압도적인 일이에요. 저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근데 가계부채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질이 안 좋은 이유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쟁가탑 같다고 그랬어요. 쟁가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얘가 쟁가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빼서 올리고 밑에서 빼서 올리고, 이게 2014년부터 있던 시기이고, 그러다가 이거를 원래 이렇게 쌌는데 이렇게 세워서 쌓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게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쌓는 거 있죠. 이게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밑에는 부실해져가고 위에는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요거를 쌓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받은 거죠. 요거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이 쌓였어요. 특히 코로나 시기 때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딱 무너졌을 때는요, 문제는 자산에서 대출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진짜 이 자산을 다 부자들은 현금화해서 빠졌고, 요 위에다가 쟁가탑 쌓고 있는 사람들은요,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의 태반이에요.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문세윤 뭐 유민상 나와가지고 강호동 나와가지고 여기다 뭐 숟가락 꽂아놓고서 뭐 비빔밥 산 이렇게 가져가기 하는데, 먼저 이렇게 가져가는 애들 있잖아요. 문세윤, 강호동 이런 역할 그 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가져가 버려요. 그럼 남은 애들은 저기 비벼지지도 않은 흰밥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얼마 가져가지도 못하다가 무너지면 그거 다 독박을 쓰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특례했다가 또 위험해지게 생기니까 주담대 50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오겠죠. 하나하나 미루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데 그 빈도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40년 된 지 1년도 안 돼서 50년이 나오고 있어요. 빈도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위기가 터졌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리가 너무 아파요. 내가 저기 나이가 많이 먹었어. 한 60대 70대 된 할아버지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누가 자리를 양보해주면 앉아야 되죠. 앉아서 다리 아픈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앉아있는 동안 놓친다든가 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리 아픈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주물르면서 괜찮다 하고 있으니까 안 괜찮은데, 그러다가 결국엔 병원까지 실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개그에서 이런 것도 나왔었거든. 딱 지금이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요게 문제가 생기면은 요걸로 메꾸려고 하고, 그러니까 또 요게 문제가 생기니까 또 요걸로 메꾸려고 하고,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 이런 상황이라니까. 나 다리가 너무 아파. 시원해? 시원해. 아이고 팔이야. 와, 시원해?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팔이야. 딱 저러고 있는 거야. 아이고 팔이야 이러면서. 그게 점점 빈도가 짧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저희가 언제부터 했냐면은 2019년부터 했어요. 그때 2019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원래 그 시기가요, 금리가 오르던 시기예요. 왜 금리가 오르고 있었냐? 저희가 2019년 2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왜 금리가 오르고 있었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다가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양적 긴축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발맞춰서 2017년, 2018년 11월에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릴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위기 수준이었고 터지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터져야 되는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낮췄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리면서 확 낮춰져 버리니까 심지가 이렇게 타다가요, 물 묻어서 꺼졌는데 꺼지면서 심지가 뚝 부러져서 요만큼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불 붙으면 이제 눈앞에서 터질 텐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장은 왜 안전하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불안감이 생겨요. 이번에 새마을금고에서 그 불안감이 나왔죠. 뱅크런이 터질 뻔했습니다. 지금 막 정부에서 막 다 보장해주겠다 미국처럼 이야기 나왔으니까 터지지 않은 건데 터질 뻔했어요. 근데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면 진짜 여러 군데에서 터지겠죠.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자꾸 불안 심리를 없애기 위해서 괜찮다 안전하다 금감원장이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도 정부 편 들어주다 안 되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GDP 대비 가계부채 80%로 낮춰야 되고, DSR 지금 넘어가는 사람들 많은데 DSR 규제 전에 받은 사람들도 차츰 DSR 규제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DSR 우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가계부채 증가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리스크까지는 아니지만 더 쌓이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 이창용 총재가 처음으로 그 얘기했어요. 가계부채 쌓이면 금리 인상하겠다. 근데 그 전까지는 가계부채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인플레이션, 경제상황, 환율 요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가계부채 더 쌓이면 안 되니까. 근데 관리 가능하다. 관리 가능하다고 믿는 것일 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야 너 사자 조련하면은 내가 10억 줄게. 할래? 네, 사자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 하고 들어갔다가 10억 벌려고 들어갔다가 사자한테 파란 쪽 물려가지고 떨어지는 거지. 허세죠, 허세.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특히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터지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반기 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